생각의 힘을 기르는 알릴레오 북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수진입니다. 유시민입니다. 유시민 작가님. 예. 지금 여기가 어디죠? 여기 보니까 100분 토론하러 오신 것 같기도 하고. 여기 노무현 시민센터 영상 스튜디오인데요. 원사동 서울 한복판에 창덕궁 담벼락 바로 옆에 새로 지은 개관을 이제 내일 하나요? 네, 맞습니다. 네. 오늘 방송이 목요일 22일 날 나가고요. 23일 금요일 9월 23일 드디어 노무현 시민센터 개관일입니다. 근데 거기 지하에 있는 스튜디오인데 지금 이제 배경이 그전에 우리가 돌베개 출판사에서 제공해 준 공간에서 꾸민 그 책장이 있는 스튜디오에서 했는데 여기는 우리 알릴레오 전용이 아니고 여기 회원분들이나 시민들이 와서 영상 제작할 때 모두가 함께 쓰는 곳이어서 일단은 이렇게 어두운 커튼을 들이워서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차차 알릴레오 북스의 배경을 어떻게 할 건지 저희 고민해서 선보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방송 토론 같아요. 심야 토론. 예. 아주 깔끔하고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 노무현 시민센터 내일 개관하면서 여러 가지 행사가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노무현 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노무현 시민센터에서 진행하는 첫 촬영, 특히 더 반가운 분을 모셨습니다. 이해찬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을 모시고 이해찬 회고록을 같이 읽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이해찬 전 이사장님, 저희 알릴레오 북스 하기 전에 나와주셨었는데 오랜만에 또 모셨어요. 예, 지난 총선 전에 한번 그 알릴레오 프로그램에 한번 나온 적이 있었고 한 2년 만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이걸 부탁을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알릴레오 북스가 되면서 모든 게스트가 셀프로 자기소개를 하는 코너가 있어요. 궁금해집니다. 과연 어떻게 자기소개를 하실지. 뭐 저는 여러분들이 되게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소개할 건 없고 제가 이제 2020년 총선을 끝으로 공식적인 정치 활동은 이제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 조언을 해주거나 그 도와주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1972년 유신 때부터 올해가 2022년이니까 50년 동안 재야운동, 학생운동, 정치 한 50년을 정리하는 회고록을 좀 냈기 때문에 그걸 갖고 오늘 좀 얘기를 하러 이렇게 나왔고 특별히 뭐 저에 관한 뭐 개인적인 프로필을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 그렇습니다. 야, 이게 스웩이라 그러나요? 나 알지? 뭐 내가 누군지 뭐 꼭 말해야겠어?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죠? 네. 네. 이해찬 전 이사장님 별명 부자시잖아요. 그러니까 칠선사이다. 또 해찬들. 저는 사실 해찬들님이라고 제가 수능 때 제일 잘 알고 있는데요. 대장부엉이, 뭐 송곳, 선거의 제왕, 사무사 이해찬. 유시민 선생님 지어주신 제일 마음에 드는 별명 있으세요? 개인적으로는
그 사무사란 표현이 참 저를 이렇게 높이 평가해 주는 그런 표현이라서 좋게 생각을 하고 있죠. 예, 사사로움이 없다는 거죠. 네. 사무사. 예. 무사 같기도 하고. 네, 좋습니다. 이해찬 회고로 들어가기 전에 내일 여기 노무현 시민센터가 정식 개관하지 않습니까? 그 노무현 재단의 전 이사장으로서 좀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아요. 어떠십니까? 여기 땅을 장만하신 분이시죠? 예. 저도 오늘 여기 처음 와봤어요. 그 청호구 건물을 이렇게 둘러봤는데 꿈이 모여서 그 만든 그 건물이구나. 역사적인 건물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제 인생에서 입찰에 참여해본 처음 했던 일인데 그때 이 땅을 낙찰을 받으면서 야 이제는 됐구나 하는 그런 안도의 한숨을 쉬었었는데 와서 보니까 정말로 잘된 아주 훌륭한 개미의 집이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이해찬 이제 전 이사장이신데 재단에서는 사실 그 저보고 아직도 장관이라고 부르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공직으로서 가장 이제 책임이 큰 자리 하셨던 게 총리이기 때문에 지금은 총리로 부르는 분들도 많고요. 네. 또 민주당 당대표를 이제 정치에서 공식적인 활동을 이제 마치실 때 당대표를 하셨기 때문에 대표님으로 부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대표님이 좋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해찬이라는 어떤 공인의 어떤 공적인 모든 삶을 최종적으로 그 말해주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 때문에 저는 이제 대표님으로 오늘 이제 부를 텐데요. 경매로 나온 땅인데 이게 세 필지였어요. 여기 한 필지가 아니고 그거를 네. 세 번 다 선거만 잘하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야. 예, 경매 입찰도 엄청 잘하세요. 그러네요. 예, 무척 운이 좋았다고 해야 되나요? 운도 좋고 치밀하게 준비했어요. 그 컨설팅을 받아가지고 얼마까지 써놓으면 그 확실히 낙찰될 수 있겠는가. 네. 아주 컨설팅을 치밀하게 받았고 좀 절박했어요. 우리는 반드시 이걸 우리가 확보하겠다는 그 절실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하여튼 그 되게 좋은 위치에 여기 이제 나중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 카페에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담벼락 넘어 창덕궁 뒷 숲이 다 보이고 지붕들 다 보이고 그러거든요. 왜 이게 이제 의미가 있느냐면은 창덕궁이라는 궁 옆에 사계가 있습니다. 겨울에 오면 설경이 있고 가을에 오면 단풍이 있고 지금은 아주 실록이죠. 이런 사계를 여기 그 말하자면 카페에 와서 보면은 즐길 수가 있는 아주 좋은 터고요. 더구나 이제 그 시내 가까이 있고 북촌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는 그런 동네이기 때문에 노무현 시민센터의 활동 공간으로서는 아주 최적지의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 만들어 놓고 내가 할 일은 다 했다. 그 생각이 들었는데 마침 유시민 이사장이 이걸 완공을 거의 다 시켜가지고 이제 개관을 하게 됐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야, 제가 야. 한 일은 별로 없습니다. 아니 그러고 보니까 오늘 땅을 사신 분 그리고 이제 지으신 분 두 분이 다 한 자리에 계시네요. 문을 여는 거는 우리 정세균 이사장님이 문을 여시게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좋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책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정상과 비정상의 경계는 어디인가? 올해 최고의 화제작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던진 묵직한 질문입니다. 우영우 신드롬에 답하듯 정상은 없다의 저자 그린커 교수는 말합니다. 정신질환은 하나의 스펙트럼상에 존재하는 정도의 문제이며 소위 정상과 비정상의 경계는 한 끗 차이다. 그가 보기에 사람들은 언젠가 어느 정도의 정신질환이나 장애를 경험합니다. 본인이 아니라도 가족이 겪습니다. 그런데 왜 정신질환과 장애는 숨겨야만 하는 수치스러운 정체성이 될까요? 의료가 발달하면 고통이 줄어들까요? 아닙니다. 낙인 때문입니다. 사회적 낙인은 정신질환을 진단하고 치료하고 관리하는 데 최대의 걸림돌입니다. 인류학의 시선으로 차별과 낙인을 어떻게 해체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정상은 없다는 낙인 연구를 집대성한 현대의 고전입니다. 자, 이해찬 회고록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쓰게 되신 계기가 있으세요?
이제 정치를 마감을 하면서 제가 이제 의미 있게 그 정책 결정을 했던 거라든가 활동한 것을 조금 이제 흔적을 남겨놓을 필요가 있겠고 또 저로서도 이제 정리하는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 쓰려니까 엄두가 안 나고 시간이 길어서 어떻게 할까 망설이고 있었는데 대담 형식으로 중요한 것들만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하면 좀 내용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겠다 싶은 제안들이 있어서 최민희 전 의원께서 그 원래 기자 출신 아닙니까? 그 저널리스트로서의 기자 출신의 감각으로 묻고 저는 제가 했던 일에 관해서 정확하진 않지만 당시의 배경이라든가 이런 걸 답하는 형식으로 했는데 너무 소략하게 돼서 좀 아쉬움은 있지만 그런 대로 의미는 있는 것 같습니다. 워낙 많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읽으실 때 이게 되게 중요한 사건 같은데 너무 간단하다 싶으시면 그때의 그 관련 기사들을 좀 검색해서 보시면 훨씬 풍성하게 이 책을 즐기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대담을 집담의 형식으로 이걸 정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매번 매 시기에 함께 일했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정리는 최민희 의원이 질문하고 네, 그렇죠. 이해찬 대표님이 답변하는 식으로 정리가 돼 있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의 기억과 경험과 현재의 생각과 이런 것들이 이 속에 같이 담겨 있다고 봐도 그렇죠. 괜찮을 것 네. 같아요. 네. 관여한 사람이 다 연인원으로 말하면 한 100여 명 가까이 될 겁니다. 아, 그렇군요. 이 책의 부제를 보니까 꿈이 모여 역사가 되다. 꿈 모인다 역사가 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어떤 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10월 유신이라는 게 났는데 보통 우리가 흔히 얘기하기를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말을 하잖아요. 도저히 그 거대한 군사 권력을 대항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때 제가 학교가 문을 닫는 바람에 이제 집에를 시골이 이제 충청도 청양이 두매산골인데 집에 갔더니 아버님하고 저녁 식사를 하는데 아버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학생들이 다 집에 갔느냐. 학교가 문을 닫았으니까요. 그랬더니 4.19 혁명이 너무 아깝지 않느냐. 이건 10월 유신은 명치 유신하고 다르다. 일본의 명치 유신은 개항하기 위해서 한 건데 이건 박정희가 영구 집권하기 위해서 이름만 갖다 따서 쓴 건데 학생들이 다 집에 가면은 4.19가 너무 아깝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서울로 다시 돌아왔는데 그때 그 소박한 꿈이 뭐냐면 내가 대학 교수가 되는 것도 꿈이었는데 교수가 되는 것보다 더 선행해야 되는 것이 나라를 민주화를 시키는 게 더 선행해야 되는구나. 그 민주화를 시키는 일이 더 중요하다. 그런 작은 꿈들이 이제 결국 나중에 모여서 촛불 항쟁까지 오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걸 그 작은 꿈이지만 그게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을 제가 한 50년 동안 겪었다는 그런 뜻이죠. 저는 이 부제가 되게 좋았어요. 나는 민주화의 꿈을 이루었다 이게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가졌던 똑같은 꿈들이 모여서 역사를 이루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앞에 이제 독후감을 제가 앞에 붙여놨는데요. 발문을 쓰셨죠? 예, 발문이라기보다 미리 읽고 독후감을 거기 써놨는데 네네. 제가 그렇게 표현했죠. 이해찬은 충남 청양 시골에서 태어난 하나의 물방울에 지나지 않았다. 그래서 이 책 부제를 물방울 연대기 그 물방울들이 모여서 냇물이 되고 그래서 냇물 원정대 그래서 그게 강을 이루어서 결국 철옹성 같이 보이던 군부 독재를 무너뜨리고 민주화를 이루게 되는 이 과정이 이 책 일부예요. 일부에 그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네. 1부 제목이 이해찬이 된 DNA 그리고 2부가 정치인 이해찬. 네. 2부부터는 다른 꿈이 이제 하나 더 붙이셨죠. 그 두 번째 꿈이 민주적 국민정당. 이제 우리 오늘 이야기하면서 이 책 2부, 3부는 다 그 얘기예요, 사실은. 정치인으로 이제 데뷔하신 게 1988년도니까 그때부터 2020년 이제 공식 활동을 마감할 때까지 약 32년 세월 동안
공직자로서 했던 일에 관한 내용이 커다란 덩어리로 하나 있고요. 민주화의 결과로 들어서게 된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뭐 문재인 정부까지 여기서 했던 일들에 대한 게 있고, 또 하나는 그 일들을 하는 정치의 주체로서의 민주당. 이 평화민주당이라는 1987년 12월에 입당하셨던 지금 뭐 민주당과 비교하면 정말 너무나 발전 수준이 뒤처져 있던 그 정당에 들어가서 오늘의 민주당에 이르기까지 이 정당을 민주적 국민정당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했던 일들이 또 한 갈래로 이렇게 2부 3부에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민주화가 되는 과정 속에서 겪었던 시민들의 여러 가지 역할들이 많이 있는데 첫 번째가 4.19 혁명입니다. 4.19 혁명이 우리 시민사회가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했던 거대한 시민혁명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게 이제 흔히 미완의 혁명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를 무너뜨린 것이 박정희 전두환 군부 독재 체제였고, 그것이 1979년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체제가 끝나고 전두환 체제가 87년도에 그 6월 항쟁으로 이제 종식을 합니다. 6월 항쟁은 4.19 항쟁보다 더 큰 맞으면 시민항쟁이었죠. 그걸로 군부 독재 체제가 종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보다 또 한 개 더 발전해 가지고 된 게 2016년 그 촛불혁명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차차차 10년, 20년마다 이렇게 발전해 가지고 촛불 항쟁까지 시민들의 시민혁명 이렇게 발전해 오는 과정이거든요. 그 과정 속에서도 이제 정당도 발전을 하고 정치도 발전을 해서 여기까지 오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죠. 한국 역사가 그냥 저절로 된 게 아니고 그런 과정을 저는 그걸 떡시루처럼 이렇게 켜켜이 쌓인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발전해 온 역사거든요. 한국 현대 정치사를 볼 수 있는 책이다라는 느낌도 들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민주당의 역사가 이렇게 해서 지금에 이르렀구나라는 거를 두 분의 대담 과정에서 굉장히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책이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근데 독자분들이 읽으시다가 되게 놀라실 대목이 아까 잠깐 말씀드린 아버님에 예, 맞아요. 관련된 얘기들이 놀라울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 보고 너는 데모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뭘 해라 이런 아버지는 많지만 그 학생들이 다 집에 가버리면 나라는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걱정하셔가지고 집에 온 아들을 다시 서울로 올려보낸 그 아버지는 도대체 뭐란 말인가. 근데 책에 보니까 아버님이 멘토시라고 이렇게 예, 말씀하세요. 길라잡이 역할을 많이 해 주신 거예요. 처음에 네.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원래 가서 데모하신 거예요? 아버지 말 듣고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구나. 그렇다고 봐야죠. 아버지가 교사를 했다고 봐야죠. 근데 이제 그 교사 방조 교사 할 때 교사예요. 네. 그 아버님이 이제 그 일제 때 이제 대학을 나오진 일종의 지식인이죠. 지식인인데 그분이 이제 약간 겁이 많으셔가지고 뭐 독립운동을 하거나 무슨 정치 투쟁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으셨는데 판단은 굉장히 맞으면 개혁적이고 좋으신 분이어가지고 실제로 그 아버님 때문에 제가 마음 놓고 가정일에 구애 안 받고 가족들을 신경 안 쓰고 마음 놓고 학생운동을 양껏 할 수 있는 아주 큰 밑바탕이 된 게 사실이죠. 근데 제가 한 번도 안 여쭤본 건데 1980년 5.18 날 때 이제 이해찬 대표님은 좀 거물급으로 엮이셔가지고 남산중앙정보부로 가셔서 김대중 총재하고 그때 같이 이제 재판을 받으셨어요. 저 같은 쪼무레기들은 이제 학생회 간부 이런 쪼무레기들은 이제 직접 김대중 사건과 관계되지 않은 사람들은 계엄사 합동수사본부 거기 가서 조사를 받았는데요. 제가 맨 막내여가지고 되게 의기소침해서 이렇게 있으니까 그 형님들이 이렇게 나중에 안양교도소 이렇게 같이 갔다가 이렇게 다 나오게 됐는데 형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한 5년만 참으면 돼 그러더라고요. 형들이. 좀 처음에는 황당했어요. 뭐 형들은 저런 얘기를 하고 그러나? 나중에 보니까 정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이미 좀 그 학생운동 경험이 오래됐던 분들은 대충 다 그렇게 판단을 하셨어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그게 경험입니다. 민주학년 사건이 74년도인데 그러고 나서 79년도에 5년 만에 박정희 대통령이 마감이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은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어요. 5.16 군사구태 때를 했지만. 근데 전두환은 이미 많은 사람을 광주에서 살상을 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박정희보다 짧을 거라고 하는 거는 충분히 예상이 되는 거죠. 더군다나 박정희는 임기가 없는 종신자였는데 전두환은 7년 스스로 단임으로 해놓은 거기 때문에 자기 덫을 맞으면 발목을 잡는 거였기 때문에 뭐 그게 정확하게 그렇게 희망사항이긴 하죠. 그렇게 됐으면 하는 희망사항이기도 하지만 또 역사적 경험으로도 이건 그렇게 오래가는 군부 정권은 아니다. 이 생각은 좀 했었죠. 근데 칼이라고 하는 게 무서운 것 같지만 실제로 역사 속에서 보면은 그렇게 그 무서운 건 아니거든요. 그건 뭐 임기 5년짜리가 뭐 검찰권 동원해서 좀 흔든다고 칼 좀 흔든다고 해서 우리가 겁먹을 이유는 없는 거죠. 예,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이 책에 자기 자랑이 거의 없는데요. 네. 제가 책을 읽으면서 이 대목만은 자랑을 엄청 하고 싶었나 보다. 라는 좀 그런 느낌이 든 대목이 그 일부에 있어요. 그게 어디예요? 이제 네. 김대중 일당으로 이제 재판을 받고 네. 그 안동교도소 그다음에 또 다른 교도소 이렇게 가시면서 교도소 안에서 그 운동과 그 식사 개선과 등등을 가지고 이제 교도소 당국을 혼내주면서 그걸 개선했던 얘기 책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자랑스러운 어조로 그걸 쓰러셔가지고 교도 행정이 거의 뭐 도둑놈 때려잡고 막 그 억압하고 이제 그런 행정으로 쭉 해왔는데 예전에 재판 받을 때는 재판 받고 이 교도소 저 교도소 막 돌아다니니까 잘 몰랐어요. 근데 안동에서 1년 반, 2년 가까이 있다 보니까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계절을. 그러니까 교도 행정이 어떻게 되는 걸 알게 됐잖아요. 근데 거기서 뭐 할 일은 없고 책 읽는 거 외에는 할 일이 없잖아요. 혼자서 방 안에 혼자 있으니까. 그래서 요거를 제대로 잡아야 되겠다. 바로 잡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교도 행정 그 시행령 그다음에 규칙 운영 세칙 이걸 좀 보자고 그랬죠. 그걸 이제 옛날 외정 때부터 내려오던 게 있었어요. 근데 그거 변하지 않았거든요. 식단이 있습니다. 그 몇 킬로 이상 줘야 된다. 뭐 소고기는 몇 그램, 돼지고기는 몇 그램, 교도소 계란은 몇 개. 정량표. 예. 정량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은 또 어떻게 시켜야 된다. 근데 그것대로 하나도 이행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 이것대로 이행을 하자. 안 하면은 나하고 싸우겠다. 가지고 한 2달인가 싸웠나요? 싸워가지고 완전히 그 제가 KO 승을 했어요. KO 승을 해가지고 식단표를 만들어서 밥 넣어주는 그걸 식구통이라고 그러는데 예. 그 앞에 딱 붙여놓죠. 그럼 그대로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국수를 조금 받고 300원을 파는데 굴욕스러워서 사 먹을 수가 없어요. 가끔 사 먹고 싶은데 고춧가루 조금 넣어주고 소금물에다가 국수 좀 넣어주고 그걸 사 먹는 건 참 굴욕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라면을 팔게 했어요. 라면을 100원에 팔게 했는데 라면을 끓여 먹고 사 먹고 그 국물을 남겼다가 거기다 저녁에 밥 말아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그런 교도 행정 하나하나를 이제 다 해가지고 그 했는데 그 뒤에 그걸 각 교도소들이 이행을 하게 돼요. 안동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 후배들이 들어왔을 때는 굉장히 교도소가 좋아진 상태에 들어오니까 싸울 줄을 몰라. 네, 제가 그럴 때 들어갔습니다. 많이 좋아진 뒤에 들어온 거죠. 그 은혜를 제가 몰랐습니다. 이번에 이거 책을 읽고 나서 내가 영등포구치소나 이런 마산교도소에서 그래도 그나마 얻어먹은 게 그러니까 이 책 전체를 통틀어서 50년 정치 역정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기억으로 예, 교도소에서 그런 일들을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국회의원이 되고 김대중 대통령이 당대표가 되고 했을 때 같이 감옥살이를 해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김 대통령이 당대표가 됐을 때 저보고 이 의원 감옥살이 했으니까 실정을 잘 알잖아. 이번에 우리가 고치세. 그래가지고 교도행정을 야당인데 적극적으로 고치는 일을 해요. 그래서 등도 밝게 하고 화장실도 수세식으로 바꾸고 바닥에도 가만히 깠던 것들을 온열을 집어넣게끔 하고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때까지도 가만히를 깔았습니까? 가만히를 깔았죠. 야. 가만히를 까니까요. 막 빈대, 벌레 뭐 이게 엄청나게 나와가지고 빈대하고 여름엔 싸우는 게 일입니다. 우리 젊은 시청자분들께서는 무슨 일제시대 때 얘기 듣는 느낌이 드실지도 모르겠는데 그게 70년대, 80년대 초반까지 그랬어요. 그랬습니다. 하여튼 그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읽으면서 옥 속에 갇혀서도 만세 부르다 그런 노래도 생각이 나고요. 그러니까 이제 시국사범 그때 말로
또는 양심수 이런 분들이 감옥에 많이 간 것이 우리나라 교도 행정 개선에 큰 기여가 됐죠. 결정적이죠, 결정적. 이제 사실 독자들이 관심을 가질 부분은 2부, 3부예요. 1부는 다른 분들도 많이 한 얘기들이에요. 학생운동, 뭐 감옥생활 이런 거. 그런데 2부, 3부에서 막 서울시 정무부시장, 교육부 장관, 국무총리 이런 거는 사실 아무나 경험할 수 없는 일이어서 예, 2부, 3부가 정말 읽을만 했습니다. 2부가 정치인 이해찬 해서 이제 민주적 국민정당의 꿈을 안고 이렇게 해서 이해찬식 선거운동으로 당선되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좀 어설펐어요. 이해찬식 선거운동이라고 책에는 정리가 돼 있는데 네. 제가 그때 경찰에서 쫓고 있어갖고 몰래 유세장에 가봤는데 예. 막 연탄재 날리는 그런 을씨년스러운 날씨에 사람도 별로 없는데 연설은 엄청 못하시고 뭐 깝깝하더라고요. 제가 몰래 가봤는데. 근데 이제 그 상황에서도 돌파를 하셨어요. 실제로 저는 대중연설을 잘 할 줄 모르고 그러고 갑자기 또 출마하게 됐고 가지고 하여튼 선거운동은 해야 되니까 또 연설을 하러 다녀야 되니까 제가 봐도 어설퍼요. 그래서 이 방식은 아니구나 해가지고 그건 어차피 최소한으로 하고 그다음 방식은 소모임 활동으로 저녁에 소모임을 한 가정집에다가 15명, 20명 이렇게 모이면은 거기 가서 조곤조곤 얘기를 하는 그 방식을 소모임을 저녁에 선거운동을 그런 식으로 하셨다고요? 예, 하루에 한 최소한 7개 내지 한 10개 정도. 그러면 한 150명 내 200명 만나지 않습니까? 그거를 한 열흘 하니까 한 1,500명, 2,000명을 직접 대면해서 만나서 설명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다음부터 소문이 달라져요. 좀 반응이 있었습니까? 반응이 있어요. 이제 한 2,000명 정도 만나는 날쯤 되니까 한 열흘 지나니까 이해찬이 똑똑하더라. 그 DJ하고 같이 감옥살이 했대. 서울대학교 15년 다녔대. 이런 것이 이제 구전이 되기 시작을 해서 그게 나중에는 맞으면 소모임을 통해 가지고 맞으면 인지도도 높아지면서 신뢰가 생기는 그런 선거운동을 했다는 그런 얘기죠 지금. 네. 그게 사실 1988년 4.15 총선이죠. 그때 관악 을구가 신림동이에요. 신림동. 그때 행정구역으로는 신림 본동에서 신림 13동까지 네, 그렇죠. 그렇게 14개 동이 있었는데 신림 7동이 난곡이라고 서울서 가장 이제 열악한 그 달동네도 있었고, 산동네. 예, 산동네도 있었고. 그때 상대 후보가 1번은 민정당의 김종인 후보. 김종인 씨가 그때 비례 2선을 예. 한 인물로 이제 노태우 측근이었죠 아주. 측근이라고 해서 이제 나온 대통령 거고. 인수위원회 책임자였거든요. 그때 김종인 씨 포스터하고 이해찬 대표님 포스터 있는데 이거 나중에 한번 꼭 사진으로 한번 띄워주세요. 그 김수환이라고 그 YS 대통령 예, 통일민주당. 측근 통일민주당 소속으로 그럼 5선 의원이었거든요. 그렇게 나왔는데 36살밖에 쟁쟁한 안 된 사람들이네요. 36살밖에 안 된 그 젊은 그때 후보가 36살이셨어요? 예. 조선 의원 때. 와. 그렇게 나왔으니까 다 어렵다고 봤죠. 근데 5,000표 차이로 2등하고 그때 5,000표 차이 내서 당선이 됐거든요. 굉장히 사람들은 의외라고 그랬어요. 거기서 당선이 된 게. 포스터 중에 이런 것도 있어요. 본인 이제 제야의 양심 뭐 이런 포스터도 있지만 이렇게 하고 이해찬과 함께 철거 없는 세상을 만듭시다. 수재 난 사람들, 화재 난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 시흥군 그때 공동묘지였습니다. 거기에 묘자리 한 자리를 파고 와서 판잣집을 짓고 살던 그런 그 서울에서 상징적인 그 산동네였었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소유권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철거당을 맞으면 처지에 있는 분들이라서 그 철거라고 하는 건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아주 절박했던 거를 표현한 거죠. 그게. 그러니까 그 당선되려고 나간 게 아니고 그때는 그때는 전국구라고 해서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얻은 표를 가지고 맞으면 비례대표를 나누니. 전국구 의원을 나눠줄 때인데 김대중 총재가 그 마지노선에다가 12번인가에다가 예. 이걸 걸어놨거든요. 그러니까 한 표라도 더 얻어서 김대중 총리를 당선시키는 게 목적이었으니까 제가 당선이 목적이 아니고 한 표를 얻어오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평화민주당
1987년 12월에 입당할 당시에 평화민주당이라는 정당은 김대중 대통령이 그 후보 단일화를 안 하고 대선에 출마하면서 창당을 한 당이었는데 3등을 했잖아요. 근소한 표차로. 3등은 2등보다 더 많은 비난을 받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고립되었고 당원의 대부분은 호남 출신 호남 지역의 당원이 있거나 호남 지역에 사는 당원이거나 혹은 서울 수도권에 살아도 호남이 연고가 있는 당원들이 대부분인 정당이었고 지역 정당으로 인식이 되고 있었고 그다음에 언론이 굉장히 적대적이어서 사회적으로 매우 고립되어 있는 정당이었어요. 근데 당시 제야민주화운동 출신 한 100여 분이 12월에 집단으로 입당을 했단 말이에요. 평민연. 예, 평민연이라는 단체를 만들고 이제 그 선택을 왜 한 거냐. 그게 이제 밖에서는 단연 책에 좀 화제거리였어요. 나올 텐데요. 예. 그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대통령 선거가 완전히 지역주의 선거였거든요. 김대중 대통령은 호남, 그 김종필 그 후보는 충청도, 김영삼 후보는 PK, 경상, 부산, 그 다음에 노태우 후보는 대구, 경북. 네 후보가 완전 지역주의로 해가지고 굉장히 격렬한 지역주의적 갈등을 갖고 대선을 치렀기 때문에 총선도 그게 그대로 반영될 때입니다. 그러니까 저처럼 충청도 사람이 평민당으로 간다는 건 이상한 거예요. 예, 그건 김종필 당으로 가야죠. 김종필 가면 김종필 당으로 가야지. 예. 그때 DJ가 제야 사람들을 만나서 뭐라고 하셨느냐면 그 자꾸 내가 3등으로 떨어지는 바람에 우리 당이 지금 해체될 위기에 빠졌다. 의원들이 자꾸 탈당을 해서 교도단체도 무너질 정도가 됐기 때문에 제야, 문동환, 안병무 이런 분들 집에서 모여서 저녁을 하면서 같이 하려면 빨리 와서 좀 도와주고 그렇지 않으면은 나도 그만둬야 되겠다. 그러고서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러고 나서 끝나고 나서 제야 그 어른들끼리 상의를 하는데 제가 그때 실무자에서 옆에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안병무 박사가 딱 정리를 하시더구만요. 지금 대선에서 이렇게 졌는데 광주 진상도 밝혀지지도 않고 여당도 TK에서 대통령도 하고 PK가 야당도 하고 그러면 호남 대중을 반영할 수 있는 정치적 통로는 없다. 그렇게 되면은 광주 진상도 안 밝혀진 상태에서 정치적 공백이 오면 급진주의화 된다 이게. 그럼 나라가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다. 그래서 평민당은 무조건 살려야 된다. 그래야 그 어느 정도 그 급진주의로 안 가고 정상적인 정치로 갈 수가 있다. 안병무 박사가 신학자신데요. 굉장히 사회과학적인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어가지고 그분이 그렇게 정리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나는 몸이 아파서 지금 가도 정치를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 부인이 먼저 입당을 해라. 박영숙 선생. 박영숙 선생이죠. 그래서 그분이 먼저 입당을 제 아들이 참여한다는 전제하에 선발대로 먼저 입당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문동환 박사를 중심으로 해서 평민연을 만들어 가지고 98명이 그때 입당을 해서 평민당을 살리는 쪽으로 하게 된 거죠. 근데 그게 이제 두 번째 꿈. 민주적 국민정당 건설이라는 그러니까 민주화가 되고 나서 나라가 제대로 되려면 그 정치 주체로서 민주적인 국민정당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지지 기반을 갖고 있고 전 계층 모든 계층의 뿌리를 내릴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부적으로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정당이 있어야만 민주화의 성과를 낼 수가 있다는 판단 아래 이 꿈을 이제 덧붙이신 거잖아요. 그런 거죠. 근데 평민당은 객관적으로 보면 그렇게 된다는 보장이 굉장히 없는 당 아니었어요? 아니 그때 처음에 들어갈 적에는 김대중 대통령이 뭘 약속했느냐 하면은 당직도 50% 주겠다. 공천도 50% 주겠다. 그걸 약속을 했어요. 그러고 이제 막상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들어갈 적에는 중선거구제였는데 두 명씩 뽑는. 예, 한 지역구에서 2명씩 뽑는. 관악구 같으면은 관악구에도 2명을 뽑았거든요. 그러니까 여야가 하나씩 당선됐는데 이게 갑자기 소선거구제로 바뀌어버렸어요. 관악구가 가불구로. 그러니까 지역구가 2배로 늘어났어. 그 50% 준다고 해도 채우질 못해. 사람이 없어서.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저도 관악을구에 참여를 하게 된 거거든요. 아, 그러시군요. 예. 그렇게 되니까 그리고 당직도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들어간 사람이 98명인데 그중에서
실무자도 빼놓고 나면 당직을 맡을 만한 사람이 몇 명 안 돼.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말이지 실제는 아니거든요. 근데 들어가 보니까 책상 하나에 의자가 4개라고 할 정도로 어떤 데는 의자도 없어. 책상 하나뿐이야. 그러니까 이른바 그 정책 정당으로서의 그 기본이 안 돼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정당을 만들어 나가려고 했는데 그 DJ 카리스마가 원체 세고 DJ를 중심으로 해서 모여 있는 당이기 때문에 당내 민주화라기보다는 DJ의 양심을 믿고 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때부터 시작을 했는데 노무현 대통령 때 와서는 이제 그것이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낸 거죠. 그러니까 88년부터 시작해서 2002년이니까 한 15년 만에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오래 걸린 거죠. 네. 근데 그 아예 기성 정당이 아니고 바깥에서 처음부터 완전히 새로 건설하는 쪽으로 선택한 분들도 있잖아요. 있었죠. 또는 진보 정당. 그러니까 한겨레 민주당이라고 네, 해서 이 민주적 국민정당을 밖에서 새로 만들자고 하는 흐름이었고요. 그럼 또 한쪽으로는 전통적인 의미에서 진보 정당. 네. 그래서 그때는 아직 민주노동당까지는 아니었지만 여하튼 노동조합과 농민회를 기반으로 한 진보 노선의 정당을 만들자는 움직임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대표님은 그런 쪽보다는 이쪽을 선택하신 어떤 철학적인 예, 어떤 그러니까 기초나 저는 이런 것들이 노동자 농민 쪽을 진보당은 저는 안 된다고 본 것이 이 유럽에서 이제 그런 진보적인 정당은 그 노동조합이라는 기반을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노조가 그 굉장히 규모가 크고 그 사회에도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정당화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조직률도 아주 낮고 이 가입률도 아주 낮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노조를 기반한 대중정당은 안 된다. 그건 이념정당으로는 모르겠지만 그런 판단을 했던 거고 또 이제 한겨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그건 대중정당이죠. 이념정당은 아니고 하는데 그 너무 기반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셀럽 같은 사람들만 좀 있는 것이지 대중적 기반이 없기 때문에 그거 갖고는 이제 그 대중정당은 안 된다고 봐서 저는 평민당을 저걸 그 발전을 시켜서 대중적 그 민주정당으로 발전시켜야 된다. 그런 판단을 했는데 예, 그거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념정당을 하는 건 차라리 그건 대중정당은 포기하고 이념정당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대중정당을 할 적에는 그래도 최소한도 기본적인 대중 국민들의 지지 기반 위에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개량주의자니 뭐 이런 예. 출세주의자니 이렇게 욕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 아시죠? 예, 예. 개량주의자라고 저를 많이 욕하고 그랬는데 지금도 전 마찬가지. 지나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개량주의를 통해 가지고 개혁을 해온 노선은 조금씩 축적이 돼 가요. 그리고 국민들이 그걸 이해하고 따라오고 그래가지고 맞아 촛불 항쟁까지 생겼던 거 아닙니까? 근데 아주 급진적이고 이렇게 했던 사람은 대중들과 유리가 자꾸 돼요. 국민들이 주체가 아니고 수단화되고 대상화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보면은 그때 뭐 급진주의 폭력혁명 주장했던 사람은 변절을 하거나 없어지거나 이렇게 돼버렸어요. 좀 2번 당에도 많이 가 있죠. 좀 그렇기도 하고. 예, 그런 점에서 역시 그 국민을 주체로 하는 그런 모든 활동, 시민운동이든 정당이든 역시 이 역사라고 하는 건 역시 국민들의 권리의 확장 과정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개량주의를 폄훼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 기꺼이 받아들이시는 거죠? 개량주의자라는 얘기를. 지금 국회에 들어가신 다음에는 이제 의정 활동에서 다른 의원실에서 대표님 원망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찬 의원실이 너무 열심히 하는 바람에 상대적으로 다른 의원실 노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원망을 사고 1년 의정 활동을 아예 다 짜놓고 워크숍을 한 다음에 막 시작하셨다고요. 원흉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제가 원흉 아니에요. 그 사진이 또 있는데 그 노동위원회 13대 노동위원회 3총사로 불리셨어요. 예. 그 당시에 노무현 의원, 이해찬 의원, 이상수 의원 3명이 네. 3총사라고 해서 예, 굉장히 노동위원회에서 예. 오른쪽은 이상수 의원이 계셨고 왼쪽에는 노무현 의원이 계셨는데 당은 저하고 이상수는 평화민주당이고 노무현 의원은 이제 통일민주당이거든요. 네. 그 세 사람이 이제 하는데 여기서 질문하다가 시간이 없잖아요. 그럼 이쪽에도 질문지를 넘겨줘요.
오. 노무현 의원이 질문을 해요. 당이 다른데도요? 당이 다른데도.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시간이 부족하면 그 질문지를 우리한테 주면은 또 우리가 질문을 하고. 거기 이인재 의원도 있었어요. 통일민주당 예, 그랬죠. 노동위원회. 근데 그때 우리 이해찬 의원께서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제가 지금 기억이 생생한데 이상수 의원님이 고대법대 출신이잖아요. 이인재 의원이 서울법대 출신이에요. 노무현 대통령 부산상고 출신이에요. 그런데 그 의정에서 이렇게 질의하는 거 법 다루는 거 보면서 역시 고대법대보다는 서울법대가 좀 세긴 한 것 같아. 근데 서울법대 위에가 부산상고네. 아, 그때 그러셨어요. 아, 그게 뭐냐면은 이게 법이라는 게요. 축자적으로 이렇게 이제 그 외워서 임하는 그 변호사들이 있고 리걸 마인드가 좋아가지고 법에 대한 체계라든가 그걸 잘 이해를 해서 예. 맞으면 아주 원활하게 이걸 짚어가는 의원들이 예. 있는데 그때 노무현 의원은 혼자 독학을 했는데 축자적인 그런 그 법리가 아니에요. 나름대로 다 정리를 하는 거예요. 견제와 균형의 원리 같은 거를 이론적으로 쫙 정리하고. 근데 그 이인재 의원도 그와 비슷하게 해요. 그러니까 법리적으로는 빠삭해요, 이인재 의원이. 그때 저는 뭐 변호사도 아니니까 처음에는 다 변호사는 비슷한 줄 알았더니 이게 조금씩 달라요, 보니까.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그걸 리걸 마인드라고 그러더구만요. 저는 리걸 마인드라는 말을 그때 처음 들었는데 저는 원래 법을 어기지 않는 사람이니까 별 관심이 없는데. 아니 법을 안 어긴 분이 뭐 징역 돼지고기 10년씩이나 300g. 받으시고 뭐. 법을 어긴 게 아니고 구테타 정신을 어긴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런 차이가 있는데 실제로 독학해서 그 정도까지 간다는 건 참 놀랍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 들은 적이 있는데 노무현 대통령께서 의정 활동하실 때 어떤 사안을 하나 이제 보고를 받으시면은 그 의정 질문 정리하시는 방식이 커다란 전지 있지 않습니까? 저희 뭐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대자보 쓰던 전지를 가져오게 해서 거기다가 사안을 다 이렇게 내용을 쫙쫙쫙 입체적으로 쓰신 다음에 전지를 반으로 접어서 그 다음번엔 그 절반에다 정리를 하고 그 다음번엔 절반에다 정리를 하고 결국에는 요렇게 한 장짜리를 딱 만들어서 들고 가셔서 질문을 하셨다. 그 정도로 이제 쟁점 정리를 굉장히 체계적으로 하셨다. 저는 이제 그런 그게 얘기 이제 들은 적이 그게 있어요. 바로 이제 그 리걸 마인드가 있어야 그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조문을 이렇게 보면은 어느 법에는 어떤 구성 요소 어디 가서 반드시 있어야 되고 처벌 조항은 어떻게 해야 되고 처벌을 하더라도 그 비례 균형의 원칙에 맞아야 되고 무조건 뭐 아무거나 100년씩 징역 주는 건 아니잖아요. 비례 균형에 이렇게 맞아야 되는 거지. 이런 것을 술술술술 풀어내서 이 대목에 왜 비례 균형이 안 맞아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정치인 이해찬 2부의 내용인데요. 탈당과 복당, 인내의 정치를 배우다. 좌절된 야권 통합의 꿈. 탈당을 좀 여러 번 한 게 있습니다. 3번. 한 번 빼고 열린우리당 창당을 위해서 예. 한 걸 빼고 3번 했죠. 그러니까 네. 91년도 지방선거 때 그때 한 번 했고 그다음에 98년도에 그 새 당을 만들 때 그때 정치를 그만두려고 했던 거죠. 그때 한 번 했고 그다음에 2016년도에 그 20대 국회 때 그때 한 번 했는데 맞아요. 논 거는 다 있죠. 논 건 다 있는데 91년도 때는 지방의회가 처음으로 실시될 때인데 우리가 짱짱하게 4명을 공천 후보자를 잘 이렇게 배치를 했어요. 했는데 한 지역에서 전혀 감이 아닌 사람을 공천을 주는 바람에 그 아주 싸움이 붙었어요. 당하고 제가. 저는 처음 지방자치에 실시하는 거라서 굉장히 맞으면 야심차게 했는데 싸움이 붙어가지고 결국은 돌이키지 않으면은 정치인의 마지막 말을 참 신중하게 뱉어야 돼요. 돌이키지 않으면 제가 탈당을 하겠습니다. 일주일 내에 돌이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안 돌이켰어요. 제가 탈당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안 돌이키니까 잘못됐다는 걸 인정을 하면서도 그러니까 내 말을 제가 지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탈당을 하는 바람에 뭐 그때 막 다른 후보들도 준비했던 사람들 다 탈당을 하고 그 선거가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미쳤죠. 실제로가. 예, 그때 탈당한 사람 후보자로서 탈당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여기 계신 분입니다. 동맹 탈당이죠. 동맹 탈당. 이제 그런 적이 있었고 98년도는 그 정권을 뺏기고 나서
2008년도. 2008년도죠. 당이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그 노선을 네. 잃어버려가지고 어디로 간다는 것도 없이 그냥 그 조합을 하는 거죠. 조합을. 손학규 씨를 대표로 네, 세우고. 손학규 씨를 대표로 해서 남아 있는 사람들끼리 조합을 하는 건데 아유 난 그런 당은 못 하겠다. 차라리 정책 이제 그만하고 그만둬야겠다 해서 탈당을 했는데 그 후에 노무현 대통령 서거하고 한명숙 총리 잡혀 들어가고 그러면서 당이 아주 지리멸렬해져 가지고 어려워져 버렸어요. 영원히 이제 맞으면 극우 세력이 이제 영구 집권할 정도로 우리 쪽 야당 세력이 어려워졌지 않습니까? 그거를 회복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그 당시에 민주통합당을 새로 이제 만드는 일을 2010년, 11년도죠. 2011년도에 다시 시작을 해가지고 다시 정치를 또 하게 됐죠. 그때 이제 국민의 명령으로 예, 해서 국민의 명령. 다시 민주당에 합류하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예. 정치에 들어오시게 들어오게 되고 하고. 예, 그때 당을 재건하기 위해서 다시 당을 복당을 재건한 하신 겁니다. 거죠. 민주통합당으로 재건해서 19대 총선을 치렀죠. 그첫 번째 탈당은 노무현 의원이 함께 몸담고 했던 꼬마 민주당과 그때 이제 평화민주당 그 김대중 대통령 당이 통합을 하면서 그때도 못 돌아올 뻔했는데 노무현 의원이 힘을 많이 써서 네, 그렇죠. 이제 복당을 하신 거고요. 네. 두 번째 탈당은 국민의 명령으로 해서 다시 통합민주당으로 합류해서 이제 다시 민주당을 재건하는 프로젝트로 했던 그 거고. 세 번째는 이제 민주당 잘 하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 예, 예. 갑자기 컷오프를 하면서 얼토상토 않는 사람을 대안으로 이렇게 내서 이거는 올바른 공천이 아니다 해가지고 제가 그때 탈당을 하고 출마를 무소속으로 했죠. 그랬더니 우리 당의 그 당시 이제 당직을 맡았던 사람들 세종에서 전원이 다 탈당을 해버렸어요. 당 전체 거의 대부분이. 아이고. 그래가지고 이제 거꾸로 제가 이제 압도적으로 당선이 돼버리고 그 나왔던 사람은 떨어졌는데 그런 건 아주 감정으로 맞으면 했던 거죠. 그런 건 제가 그거는 인정할 수가 없어서 했던 거고 그런 거 보면은 저는 어떻게 보면은 뭐랄까요 민주적 국민정당이라고 하는 제가 추구하는 그 하나의 정치적 목표 있지 않습니까? 그걸 중심으로 이제 모든 걸 다 하는 거거든요. 지금도 좀 그렇죠. 추미애 의원이 이제 당대표 맡았을 때 다시 민주당 복당하시고 복당이 됐죠. 당대표가 되셨어요. 그 뒤에. 그렇죠. 예. 18년도에. 예. 그리고 2020년 총선을 180석 예. 대승을 이루고 이제 정말 퇴임하셨는데 대승이었죠. 예. 그 7선사이다. 그러니까 공직선거는 무소속 한 번 포함해서 7번 나가셔서 7번 다 당선하셨고 네, 세종에서 두 번. 뭐 정치자금 문제 때문에 뭐 말썽이 난 적도 없고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당하신 적도 한 번도 없고 전 그게 너무 신기해요. 신기하죠. 7번을 하셨는데. 근데 당내 선거는 뭐 원내대표 선거, 최고위원 선거 뭐 제대로 되신 적이 없었어요. 그 대선 후보 경선까지.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요한 당직 선거에서 처음으로 당선하신 게 2018년 당대표 되신 그렇죠. 것 같아요. 18년도에 당대표 때는 추미애 대표가 그 임기 마치고 새로운 당대표를 뽑는데 그게 이제 그 문재인 정부를 뒷받침해 주고 다음 총선을 끌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포스트가 되는 자리인데 당을 한번 이제는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당의 전형을 한번 만들어 보자. 운영부터 공천까지. 그래가지고 한 2년 동안 정말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해가지고 당도 아주 민주적으로 운영을 하고 최고위원 회의도 또박또박하고 그 전국에 다니면서 지구당하고 협의도 많이 하고 예산정책 협의도 많이 하고 공천 과정에서도 객관적으로 하고 시스템 공천이라고 해서 그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다 경선. 오래 준비해온 사람들이 갑자기 너 그만둬 하면은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한 한 맞으면 사전에 그 공천 룰을 제시해주고 그에 맞춰서 준비하라고 시간을 충분히 주고 경선하게끔 하고 그 전략적으로 거의 공천한 예가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측근들은 당연히 자기가 공천이 될 줄 알았는데 갑자기 경선을 하라니까 이게 뭐야. 옛날에 안 그랬는데 하다가 여러 명이 실패하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지금도 원망을 듣는데 공적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공적이라는 게. 근데 그때 선거가 예상보다 훨씬 많이 됐어요. 그때
그 시민당까지 합치면은 180석이 돼가지고 예상보다 저는 그냥 한 160석 좀 넘어도 대승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갑자기 되는 바람에 이게 그 주체를 못하는 당이 돼버렸어요. 그 너무 커. 그러니까 뭐 다양해요. 제가 이름도 다 몰라. 우리 당 의원인데도 수첩을 봐야 알아요. 그럴 정도 갑자기 이제 130석 정당이 180석 정당이 된 거죠. 그러니까 50석이 더 늘어난 거죠. 근데 그걸 갖고 지금까지 이제 잘 이렇게 끌어왔는데 저는 뭐 지금까지 잘못한 것도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성과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그 당이 그렇게 이제 지금은 쉽게 흔들리지 않고 이 어느 정도는 안정적으로 체계적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1988년도에 이제 정당인으로서 정치 활동을 시작하실 때 민주적 국민정당이라는 꿈을 이제 같이 추구하셨는데 지금 더불어민주당 퇴임하실 시점 또는 지금 시점에서 볼 때 우리 이제 대표님은 그 꿈을 어느 정도 이루었다 민주당에서라고 평가하세요? 골격은 잡았다고 봐요. 골격은 잡았다고 보고 이 당을 하려면 이제 뭐냐면은 노선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향하는 노선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당을 운영하는 민주적인 메커니즘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걸 그 당을 지지해 주는 기반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세 가지가 이제 어느 정도 맞아야 이렇게 돼 가는 건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그 지향하는 기반은 아니 노선은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이거든요. 그 김대중 대통령 김대중 때부터. 대통령부터 쭉 내려오는 게 그리고 아니 신익희 선생이 출발한 50년대부터가 보수당은 아닙니다. 지주들을 중심으로 하는 한민당하고는 노선이 다르거든요. 그때부터 서민들을 위한 정당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아까 말한 이념적인 정당도 아닙니다. 보수적인 정당도 아니고 이념적인 정당도 아닌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으로서 쭉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그 당의 기본적인 노선이고요. 그다음에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거는 노무현 대통령은 정당을 안 해봤죠. 대통령만 되신 거지. 그 이후에 이제 정당을 하는 과정 속에서 당원들의 의식은 민주화가 되고 당은 체계적으로 그걸 못 따라 이제 가다가 그러니까 10년대에 들어와서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이 당 대표가 됐을 때 그때부터 당원에 대한 관리 체계가 좀 자유로워지고 그 입당도 대거 많아지고 옛날에 그 당원이 아니고 이제 시민들이 참여하는 당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2014~15년 그 무렵부터. 그게 2004년도에 열린우리당 시절에 하려고 했던 것이 안 됐는데 안 됐다가 네. 한 10년 후에 이제 그때부터 이제 되기 시작을 해서 그러니까 옛날 당은 이제 올드 멤버가 되고 당원들은 지금은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 이제 주류가 돼 가지고 숫자가 지금 당원이 100만 명을 넘어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한 20만 정도의 그 이제 구당원이었는데 지금은 그 숫자는 연세도 많거니와 숫자의 비중도 아주 줄어들고 그 많은 당원들이 맞으면은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그 메커니즘을 당내에 어떻게 만들 거냐. 그래서 플랫폼도 만들고 전당원 투표제도 실시하고 그 권리당원들에 대한 맞으면 투표권도 이렇게 주기 시작을 하고 이렇게 해서 당의 전체적인 메커니즘을 처음으로 만들기 시작한 게 이제 불과 한 10년밖에 안 됐죠. 이제 10년도 채 안 됐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골격은 이제 그 어느 정도 이제 짠 거고 이걸 어떻게 이제 미국의 무브원처럼 미국의 무브원은 그 플랫폼에 들어가면 정책을 가지고 셀이 다 있습니다. 정책 셀이 거기서 막 토론하고 토론하는 거 갖고 선거 때는 뛰고 지역에 막 반영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우리의 플랫폼을 무브원처럼 이렇게 벌집처럼 정책 플랫폼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그런 정당으로 자꾸 발전시켜 나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당원 자체 그 역량도 길러 나가고 이런 걸로 민주적 정당이라는 건 완성품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언제나 그 사회에 맞는 새로운 요건에 맞는 새로운 정당을 자꾸 맞아 혁신을 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더 훌륭한 지금의 민주당이 민주적인 국민정당, 전국정당이 되기 위해서 지금 해야 될 한 가지 일이 있다라고 하면 뭘 꼽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의사결정 과정. 당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의사결정 과정을 얼마만큼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의사결정 과정이요. 예, 공천을 한다라든가 어떤 그 정책을 만든다라든가 또 대여 투쟁을 한다라든가 그 의사결정을 그 맞으면 권위적으로 맞으면 톱다운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거를 당원들의 총의를 모아서 하는 과정. 특히 이제 지금은 대여 투쟁하고 공천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 두 가지를 어떻게 이제 그 오늘만 하는 게 아니고 일관되게 쭉 가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제 그런 과정을 제도화 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당대표 자의에 서는 게 아니고 항상 그런 중요한 쟁점과 결정이 있으면은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된다. 그리고 이런 논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는 그거를 제도적으로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 공천에 가서도 사람이 정당은 입출입이 아주 자유롭지 않습니까? 들어가지고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네? 그 전혀 당을 이용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들어왔으면은 당의 노선에 맞춰서 자기 의정 활동을 해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유럽의 당들은 교육을 많이 시키지 않습니까? 그 당원이 되려면은. 우리는 그 과정이 참 약해요. 그러니까 당원이 됐으면은 당의 노선에 맞춰서 의정 활동도 하고 필요한 교육도 받고 하는 그런 그 시스템을 잘 만드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요. 그러면서 항상 그 선거는 이겨야 됩니다. 그걸 한다고 저가면서 그거 하면은 힘이 안 모아져요. 항상 이겨야 되기 때문에. 선거 왜 지는지 이해 못한다고 하셨잖아요. 아니 왜 선거는요 떨어지지? 실제로 진실로 정성껏 하면 이겨요. 진실과 정성이 안 배서 지는 거지. 진실과 정성이 들어가면 왜 집니까? 안 지지. 왜냐하면 이번 대선도 우리가 왜 졌느냐면 절박성이 없었어요. 절실함이. 이번에 꼭 우리가 이겨야 된다는 절실함이 저쪽은 더 많았어요. 하도 이제 자기들이 그 탄핵으로 뺏겼다고 보기 때문에 되찾아와야 된다는 절실함이 굉장히 간절했어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어처구니 없이 진 거예요. 근데 우리 쪽은 되면 좋고 안 돼도 뭐 이런 식이라.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선관위에 투표 참관인 신청한 거 있잖아요. 그 숫자가 우리가 더 적어요. 저쪽보다. 의원은 숫자가 훨씬 많은데. 그랬어요. 의원은 우리가 한 70명 이상 많은데 선관위의 투표 장소에 투표 참관인을 신청한 사람 있잖아요. 그 숫자는 저쪽에 우리가 더 많아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가. 네? 그러니까 절실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 여기 보면 2부, 3부에 네. 서울시 정무부 시장, 교육부 장관, 네. 국무총리로서 이제 행정적으로 부닥쳤던 큰 문제들이 많아요. 이 책에는 간략간략하게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실 텐데 근데 뭐 방패장 예. 뭐 완전 방패장 건설 문제만 하더라도 입지 선정 문제만 하더라도 부안에서 큰 사고가 나고 나서 경주로 귀착되기까지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그렇죠. 이 책에는 간단하게 그 문제가 나와 있는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더 이거 이렇게 간단한 건가 아닌 것 같은데 하는 느낌이 들면 기사 검색을 한번 또 해보시고 굉장히 큰 문제들이 많은데 방패장 그게 네. 얼마나 큰 문제였느냐면요. 우리나라가 원자력 발전소가 많지 않습니까? 거기서 쓰고 나는 이제 발전소에서 쓰고 나면은 중저준위 폐기물도 나오고 옷가지라든가 물이라든가 그다음에 핵연료로 썼던 이제 고준위 폐기물이 나와요. 그걸 처리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게. 그래가지고 몇 번 시도하다가 이제 실패했어요. 그래서 제가 총리를 맡아서 이제 그걸 처리를 하는데 패러다임을 바꾼 거예요. 위험하다는 걸 인정을 하자. 위험하다. 이건 이만큼 위험하고 중저준위는 이만큼 위험하고 고준위는 더 이만큼 위험하고 다 인정을 하고서 그러나 이걸 처리 안 하고서는 우리가 산업 경제 발전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 대가를 보상을 해주자. 그래서 이러이런 그 맞으면 인센티브를 줄 테니까 이걸 유치해 가시오. 아주 거꾸로 바꿨습니다. 어차피 국가가 처리할 시설이기 때문에 그걸 해가지고 이거를 주민투표에 붙였죠. 주민들이 선택하게. 그래가지고 지지율이 더 많은 도에서 가져가도록 아주 경쟁이 붙은 겁니다. 네. 군산하고 경주하고 울진인가요? 그래가지고 경주가 제일 득표율이 높았어요. 투표율이. 주민들이 이걸 선택해서 가져가니까. 그렇게 해서
패러다임을 바꾸면서 주민들 저항 없이 가는데 그만큼 인센티브를 준 거죠.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 네. 난제들을 할 때 적용한 원칙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제 지방의원들이나 지방행정을 하시는 분들 또는 뭐 중앙정부의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이해찬 국무총리, 교육부 장관 또 정무부 시장, 서울시 정무부 시장 시절에 어떤 일들을 어떤 방식으로 처리했는지 약간의 매뉴얼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 점은 제가 좀 권해드리고 싶네요. 갈등 과제를 이제 처리하는 거는 특히 총리 할 적에 네. 총리 밑에 이제 국무조정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여러 가지 갈등 과제들이 막 올라와요. 그걸 처리하는 건데 일주일에 2건씩을 처리해요. 거기 이제 올라오는 거를. 우리나라의 아주 악성 갈등 과제가 한 60건쯤 됩니다. 한 60건쯤 되는 걸 가지고 이제 처리를 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의 제가 있을 때는 거의 다 해결을 했어요. 근데 그때 국무조정실장이 지금 한덕수 총리인데. 그 초기에. 그죠? 초기에. 네, 초기에. 근데 그때 그거 좀 많이 한 2년 그렇게 했죠. 배웠으니까 좀 할 법도 한데 갈등 관리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아는 게 아니고 권한을 안 주죠. 아, 권한을 안 줘서. 그때는 노무현 대통령이 총리한테 권한을 다 줘버렸어요. 그러고 대통령실 비서들한테는 총리가 하는 거에 토달지 말아라. 일체. 그러니까 청와대 참모들은 내가 필요한 걸 도와주기만 하지 그 무슨 와서 잔소리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권한을 주니까 총리가 그 권한을 가지고 그걸 처리하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한덕수 총리한테 권한을 주면 하죠. 그렇구나. 아, 괜히 한덕수 총리 욕했네. 아니 그 한덕수 총리는 그걸 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권한을 주면 충분히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권한을 안 주죠. 왜냐하면 자기가 실적을 내고 싶으니까.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국가의 안정이 중요한 거니까 총리가 그러니까 나중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기분 좋다. 나는 뭐 하지? 그럴 정도로 대통령하고 이제 호흡이 맞아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도 그렇게 분권화시키는 겁니다. 대통령은 외교 안보 통일에 관한 국가적인 아젠다를 중심으로 하고 그러니까 개성공단을 만든다라든가 평양하고 회담을 한다든가 이라크에 파병을 한다라든가 이런 거는 총리가 관여를 안 합니다. 그냥 의견만 낼 뿐이지. 나머지 내정 이거는 대통령실에서 관여를 안 해요. 다 총리실에서 다 했습니다. 지금 대통령은 자기 본인도 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왜 안 주지? 라는 의문이 문득 떠오르네요. 아니 그거는 내가 이렇게 보니까 시스템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아, 대통령이? 네, 대통령이 이 국가라는 규모도 잘 모르고 어떻게 자기가 얘기해야 이게 국가가 돌아가는지 자기들 대통령 처음 해봐서 그렇다는데 누구나 다 처음 해보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단임제 아닙니까? 예. 그 시스템을 잘 모르고 사고방식이 큰일이네요. 옛날식 사고방식이에요. 지시만 하면 뭐가 되는 것처럼. 그게 아니잖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갈등 과제는 옛날 방식으로 권위적으로 밀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거지. 이런 그 시대가 자꾸 변해가는 거거든요. 이런 거에 대한 이게 마인드가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걱정이죠. 무슨 아파트에서 출퇴근한다는 게 그게 정상적인 사고가 아니잖아요. 통신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아파트에서는. 그럼 비상 상황에서 통신이 안 되면 밤 9시부터 새벽 7시까지는 그 집에 머물 건데 아무래도 그렇게 몇 시간 10시간인데 10시간 동안에 통신이 원활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24시간 통신을 해야 되는 건데 이건 아닌 거예요. 다 된다고 막. 그 언론에서는 어떤 되긴 어떻게 되겠어요, 특수 장치가 있는 뭐 다 있다고 또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아니 거기에 들어가는 특수 장치라고 하는 게 규모가 얼마나인데. 아니 그러고 대통령이 움직이시려면은 그 통신 시설, 보안 시설, 만약 경호 시설 이런 게 다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대통령실이라고 하는 게 그냥 짓는 게 아니고 그 세 가지를 해야 돼요. 하나는 방탄. 이거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총탄을. 네. 그다음 방음. 유리로 도청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방진을 해야 됩니다. 아, 방진. 방진. 사람이 말을 하면 공기가 흔들리잖아요. 진동. 아. 진동으로 도청합니다. 요즘에는. 그 방진은
새로 지을 때 하지 않으면 못해요. 벽 사이에다가 방진 필터를 깔아야 되거든요. 그럼 지금 지금 아크로비스타? 집에 그런데 있는 방진이 안 건물에는 되지 방진이 안 않습니까? 될 거잖아요. 아크로비스타 상가에 있는 술집에서 뭐 왜 제가 그걸 밥도 아느냐면 먹고 술도 먹고 제가 하는데. 운영위원회 그 13대 국회 운영위원회 할 때 지금 청와대를 졌습니다. 그때 노태우 대통령 때. 현대건설에서 현대건설 졌는데 그때 예산 심의를 해보니까 건축비가 엄청나게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느냐 그랬더니 세 가지를 하는데 그중에서 방진 비용이 제일 어려운 거예요. 기술적으로도 어렵고. 그렇군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게 대통령실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건물이 아니구나. 근데 지금은 이제 뭐 그게 또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잘 몰라요. 국가의 경영이라든가 구조라든가 이 정책이라든가 이런 건 좀 졌으니까 우리가 할 말이 없는데 좀 걱정스럽죠. 잘 모른다고 면책되지는 않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전문가들에게 권한을 나눠주는 그러면요. 일이 필요하겠네요. 네. 우리나라가 땅덩어리만 적지요. 예. 그 국민들도 많고 소득도 높고 산업이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까지 온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볼륨이 큰 나라라고 볼 수가 있어요. 땅덩어리만 적지 볼륨이 큰 나라라서 도저히 이거는 개인이 끌어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고 시스템으로 이게 운영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 운영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맞으면 촉진시키고 관리하고 백업을 해주는 거지 개인이 뭐 나를 따르라 해서 되는 나라가 아니에요. 보스형으로 할 게 아니다. 말씀하신 김에 윤석열 정부를 대하는 현명한 우리 시민의 자세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시민들은 어떻게 우리 정부를 어떻게 시민들도 지금 바라봐야 답답하시죠. 할까요? 예. 그 어느 정도 지지율이 막 내려가잖아요. 이런 답답해서. 정도까지는 아닐 거라고 봤는데 생각보다 이제 너무 그렇게 하니까 다른 것보다도 역량이 부족한 건 뭐 그렇다 하더라도 시민들이 보기엔 너무 사적이지 않느냐는 그런 그 불만, 불안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정말로 그건 없어야 되는 건데 역량이 부족하면 자꾸 보강해 나가면 되는데 사적인 건 어떻게 뭐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시민들이 굉장히 그 답답해하고 이제 그럴 것 같은데 얼마 전에 그 우스갯소리로 어떤 꼬맹이가 지 엄마가 하도 그 답답해하니까 그 꼬맹이가 그러더니 지 엄마 보고 엄마 걱정하지 마라 5년 금방 가. 5년 금방 가. 너무 걱정하지 마라. 꼬맹이가 그러더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그런 심정들을 많이 가지고 있을 겁니다 지금. 근데 그동안에 그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로 이제 그 국가가 뭐랄까요 손상을 입을까 그게 이제 걱정이 되는데 그런 게 안 되도록 자꾸 시민들도 요구도 하고 국회에서도 정당을 통해서 요구하고 언론에서도 자꾸 요구를 하고 그런 일을 어쩌면 성숙한 민주주의라는 게 그런 요구들을 자꾸 발현을 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민주주의입니다. 그게 그렇다 금방 그만둘 수도 없는 일이고 그렇다고 그 의식이라는 게 금방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자꾸 견제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자꾸 발현되는 게 성숙한 민주주의죠. 그 이 책 보면서 제가 네. 이제 여러 가지 흥미로운 포인트들이 있어요. 있는데 이제 세 분의 대통령이 탄생하는데 이제 선거운동 과정에서 기여를 하셨고 지금 이제 공적 활동을 다 그만두신 상황에서 이 세 분을 생각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우리 대표님한테 그분들이 어떻게 남았는지. 예. 이제 그 김대중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은 제가 그분을 위해서 정치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시작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인연도 그렇게 맺어졌고 나중에 이제 정당 활동할 적에도 그런 점에서 그 김 대통령은 저한테는 정치적인 스승이기도 하고 제가 정치하는 목적이기도 하고 그런 관계인데 제가 지금 이렇게 와서 생각해 보니까 김대중 대통령은 뭐랄까 사람의 차원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한 개인이 그럴 수 있을까? 죽었다 깨도 못하는 일이거든요. 그 살아온 여정이라든가 이 판단이라든가 그 하는 거 보면 좀 저희들 일상적인 정치하는 사람하고는 좀 차원은 좀 다른 것 같다. 그런 느낌을 요즘에 와서 더 많이 듣습니다. 그냥 살짝 인간계를
안에 있지 않은 듯한 느낌이 있다는 거죠. 그걸 좀 벗어난 것 같아요. 노무현 대통령하고는 어떻게 보면 정치적 동지처럼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제야 민주화 운동 할 때부터 시작해서 그 끝날 때까지. 예, 여기 이거 재단 만들 때도 제가 그 기념사업회 준비위원장 맡아가지고 개미 모금을 우리나라도 처음으로 시작한 겁니다. 개미 모금이라는 거 하는 걸. 이 집에 오늘 제가 들어오면서 아, 개미의 집을 우리가 지었구나. 예? 개미의 집을 이렇게 우리가 지었구나. 이건 역사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가 그 맞으면 지몬미라고 이제 했었는데 그 중에서 한 조금은 한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좀 이렇게 들었고요. 그리고 그분도 뭐 사심도 없고 뭐 근데 좀 이렇게 열정이 너무 커가지고 어떤 때는 균형을 잃을 때가 있어요. 그때 아주 힘듭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그건 이제 함부로 할 수도 없고 그건 잡아야 되고 그 잘못하면 오해받고 그래도 그분은 그걸 또 수용을 해요. 그래가지고 또 이제 이렇게 균형을 잡고 가고 뭐 이렇게 이제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 이렇게 보면은 이 양반은 아주 고지고식한 그 맞으면 뭐랄까요? 그 선비라고 할까? 그 변호사 때도 또박또박 답변하고 다 나중에 무죄로 나오고 그런다는 거 아닙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는 아예 답변을 거부하고 그냥 걸어 나오고 문재인 대통령은 가면 또박또박 답변 다 하고 예. 나올 땐 똑같이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옛날 부산에서 문변, 노변, 문변 그랬어요. 근데 둘이가 그렇게 성격이 다른데 제가 당대표 할 때 해보면 정말 그게 여실해요. 같이 하여튼 본인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려고 막 밤 새벽 2시까지 입 깨물고 막 자료 보고 막 곰곰이 하고 어떤 생각에 답답하죠. 저렇게까지 할까 싶은데 그래도 본인이 공직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해요. 예, 그런 점이 어떻게 보면은 진정성이기도 하고 이제 그렇습니다. 근데 예, 좀 막 과감하게 좀 일도 저지르고 막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런 건 잘 안 해요. 보면. 그런 차이가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세 분을 모시고 이렇게 해보니까 참 공직이라는 게 어려움서 얼마 전에 제가 양산에 갔었습니다. 양산 가가지고 이제 한 2시간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제 첫 마디가 참 힘드셨죠. 제가 첫 마디가 그랬어요. 참 힘드셨죠 했더니 힘은 듭디다. 힘은 듭디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힘들게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그래도 지금 무사히 마치셨기 때문에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죠. 7선 의원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장관 김대중 정부 때 90년도에 교육부 장관 하셨고 그리고 2000년도에 노무현 정부 때 국무총리 하시면서 공직 생활 쭉 하셨는데 이제 그 중에서 내가 이게 가장 뭐 자랑스럽다, 뭐 좋았다 하실 수 있는 일을 하나만 꼽는다면 뭘 꼽으실 것 같으세요? 제일 보람 있고 중요했던 건 역시 정권 교체한 거죠. 97년도에. 97년도에. 예. 그게 이제 처음으로 아까 말한 우리 민주 세력이 정권을 잡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김대중 가장- 당선. 예. 그 물론 DJP 연합을 통해서 하긴 했지만 그래도 처음으로 정권 교체한 겁니다. 그게 김영삼 대통령은 정권 교체라고 보기까지는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정권 교체. 그게 가장 이제 그 보람된 일이고 중요했던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일 기뻤던 건 노무현 대통령 당선됐을 때죠. 의미가 큰 거는 김대중 대통령 당선이었고 예. 감정적으로 제일 기뻤던 것은 기뻤던 건 노무현 대통령 당선된 거죠. 참 안 될 거라고 봤고 우여곡절을 참 많이 겪었지 않습니까? 예. 그날 아침까지도 안 될 거라고 봤잖아요. 참 그 기적적으로 된 거죠. 기적적으로. 근데 개인적으로도 그날이 제일 좋으셨어요. 그러면 인생을 살면서 그냥 아니 정치와 정치 아닌 것을 포함해서 지금까지 1952년생이신데 지금까지 살면서 내 인생을 통틀어서 제일 기뻤던 날은 이날이었다. 제일 기뻤던 거는 6월 항쟁 이겼을 때입니다. 역시 첫 번째 꿈이 첫 번째 이루어지던. 꿈이 이루어지고 아 드디어 내가 살았구나. 그 전까지는 언제 죽을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 민청년 사건으로 나와가지고 사회안전법 신고가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언제든지 청송가무소에 데려갈 때고 뭐 군부 정권이니까 언제 총을 쏠지 모를 때니까 늘 죽음과 긴장 속에서 살았거든요. 그러다가 6월 항쟁을 끝나서
군부독재가 끝났다. 그때 내가 살았구나. 민주화가 됐구나. 그건 제가 그때는 잊질 못해요. 그 6월 항쟁 이기고 나서. 그 후에는 다 이제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가장 해방감을 느끼고 뭐랄까 좋았던 거는 6월 항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공적인 것과 개인적인 것이 다 합쳐져서. 합쳐져가지고. 반려북세 교수님들이 많이 나오셨었는데요. 지금 이해찬 대표님 오늘 말씀 쭉 이렇게 2시간 동안 듣는데 너무 쉽게 설명을 어려운 것 또는 깊이 있는 어떠한 것들을 너무 쉽게 설명해 주셔가지고 정박하다는 얘기죠. 너무 재밌습니다. 재밌어서 제가 얘기에 빠져들어가지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지금 듣고 있습니다. 이제 방송 마무리하면서 오늘 방송 어떠셨는지. 저는 되게 재밌게 봤어요. 제 이름도 곳곳에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특히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이제 많이 든 생각은 현재 제1야당, 의회의 제1당을 보는 여러 시선이 있는데 이제 민주당이 뭔가 부족하다. 기대에 못 미친다. 문제가 많다.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이렇게 매섭게 비판을 하는데 때로는 제가 어떤 느낌을 가냐면 저거 너무 쉽게 비판하는 거 아니야? 그런 줄 몰라서 저게 저런 게 아니야. 저게 저렇게 돼 있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건데. 그리고 저 정도의 정당이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장기적으로 존속할 수 있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노고와 희생과 헌신이 있었는가를 생각하게 해주는 책이에요. 이게 어떤 각도에서는. 그러니까 이해찬이라는 이 저자의 생애, 그가 함께 어울렸던 또 수많은 사람들의 활동, 그들과 함께 형성했던 역사의 흐름, 그 성과,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의 현실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는데 그중에서 특히 딱 두 번째 꿈, 민주적 국민정당 건설과 관련해서 아직은 완전한 완성이라는 것은 없을 것이고 늘 과정이긴 한데 이제 좀 기틀은 잡았다라고 말씀하신 그 이야기.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그게 제일 와닿았어요. 저는 당원이 아니지만 정신적으로는 좀 약간 당원스러운가 봐. 그러니까. 저는 그 우리나라에서 그 민주적인 국민정당이라는 게 다른 나라하고는 의미가 다르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다른 나라들은 그러니까 노조나 그 대중적 기반을 가지고 그 성장한 나라들이 그 진보 세력을 가진 당이 있어요. 특히 유럽이 이제 그랬죠. 근데 우리는 냉전 체제 하에서 6.25 전쟁이라고 하는 큰 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이념적 갈등이 다른 나라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예, 그러고 아무 자원도 없이 압축적인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또 경제적 빈부라든가 격차가 또 굉장히 큰 나라거든요. 이런 나라 속에서 그 민주적 국민정당의 역할이라고 하는 건 딴 나라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해요. 시민사회도 약하죠. 기성 언론은 전부 다 맞으면 사유화되거나 보수화돼 버렸죠. 그다음에 노조도 조직률이 아주 약하죠. 그러니까 나라를 민주화시키려면 여러 가지 그런 조직들이 건강하게 발전을 해야 되는데 그게 다 약한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다른 민주국가에 비해서 그런 나라에서 민주당과 같은 그런 그 국민정당이 없으면은 나라의 전망이 민주화가 유지가 안 되는 그런 그 상황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그 당을 중심으로 해서 민주당이 잘하면 나라가 조금 더 민주적으로 발전을 하고 민주당이 제대로 못하면 또 우리가 겪었던 그런 암울한 시대로 또 돌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당을 저는 굉장히 중요시 이제 하는데 이번 책을 이렇게 정리하고 나서도 특히 우리 현대사에서 역할이 굉장히 민주당이라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제 책이긴 하지만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참 의미가 있겠다 이렇게. 오늘 이 노무현 시민센터 영상 스튜디오에서 찍은 첫 방송인데요. 그 이해찬 대표님 요 방송 보시는 뭐 이제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그리고 이 노무현 시민센터에 대한 덕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그 노무현 대통령이 2009년에 서거하시고 나서
참 우리가 황망했다 그러잖아요. 황망했다. 그렇게 가실 거라고는 전혀 예상치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후에 우리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했던 그런 마음들이 다 쌓여가지고 노무현 재단을 이렇게 만들었던 겁니다. 개미 재단을 만든 거거든요. 이 공간이 노무현 대통령을 기념하는 공간이면서 그 깨어있는 시민들이 맞으면 그 역사를 전진시켜 나가는 그런 터전이 될 수 있겠다. 그리고 이건 만인의 공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앞으로 그 재단 센터가 그런 역할을 잘 해주시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우리 알릴레오 북스도 여기 이제 후원 회원분들 초대해서 공개 방송, 공개 녹화 그런 것도 좀 해보려고 여러모로 지금 궁리 중입니다. 네. 벌써 약간 설레요. 그러게요. 너무 뵙고 싶어요. 저희 코로나로 공개 방송도 못하고 예전에 한번 했었는데 그때 참 좋았었거든요. 예. 지금까지 이해찬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 모시고 이해찬 회고록을 읽어봤습니다. 다음 주에도 저희 알릴레오 북스 노무현 시민센터에서 계속 만나 뵙겠습니다. 다음 주는 이호덕의 우리 글 바로쓰기 1권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거 글 잘 쓰는데 이게 아주 백신입니다. 백신이 책이. 네. 우리 글 바로쓰기 1권으로. 네. 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팟캐스트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인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이,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